예, 안녕하십니까. 민사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 읽기를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4페이지 이행거절에 의한 법정해제권 보시는데 이행거절, 이행불능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별도로 한번 보시는 건데 이행기 전에 이행거절한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채무 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지금 판례는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최고 및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행계의 도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 불능과 유사하게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채무자 이행 불능이 있을 때 상대방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즉 동생 항변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행 제공 없이 그리고 최고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행 거절의 경우 이행 지체 시의 계약 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 해제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이행 지체의 경우에 이행기 후라야 이행 지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때는 이행하라고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는데 그때 자기 채무는 이행 제공은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명시적으로 이행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묵시적으로 할 때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기 후의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은 이행 지체와 유사하겠죠. 이행기 후에 지체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이행거절을 해오면은 이행거절을 했으니까 채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더 이상 이행불능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일반적인 그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일단 동시행 관계 있다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고 이행하라고 채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법정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완전 이행 자체에 대해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함이 동설이다.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항상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하라 추한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불능과 다를 바가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교과서 읽기 위주로 하니까 이 정도 하고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해제, 기본적으로 TV를 주문했는데 TV를 배달하러 온 사람이 TV를
집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거죠. 신발 신고 오면서 집이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때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TV 매매 계약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 뭐 그 정도 하죠. 뭐 불완전 이행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오징어를 한 마리 매입을 했는데 오징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10개입니까? 이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헷갈려 가지고 문어, 옥토퍼시 그게 다리가 8개고 오징어는 10개인가? 근데 뭐 매입을 했는데 그 오징어 다리가 한 개 없으면 어떡할 건데? 불완전 이행이 있죠.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 그때 그 오징어 파는 그 가게에 다른 오징어 있으면 그거 바꿔달라 하면 되죠. 완전 이행해라. 근데 마지막 떨이라 가지고 딱 한 개뿐이면 바꿔달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바꿔달라 안 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 하고 안 바꿔주면 해지하면 되는 거고. 물론 해제권이 있는 자가 해제권 행사 안 할 수는 있겠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하고, 이번에는 채권자 쪽에서 지체하면은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이때 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하여튼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을 그 일종의 법정 책임으로 볼 것인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채권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수령 지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종으로 본다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수령을 최고한 후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뭐 수령 불능이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원래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사정 변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을 강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할 정도가 된다면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종래부터 판례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정 변경을 위한 해지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또 논의가 있지만, 근데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인 해제를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판례 63-452 되어 있는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부정한다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 판례만 가지고 과거에 제가 법 공부를 처음 할 때는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근래 약간 판례가 다른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례를 한번 보시면, 이른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게 객관적 사정 변경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원래 계약 내용대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신의 측에 현지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인정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는 사정 변경으로 이유한 해제를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의 요건을 밝힌 바는 있다. 뭐 요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판례를 두고 이제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위한 해제를 인정했다. 이렇게 일도 양단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시험 치는 2차 시험 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 표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매매 쪽에 가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일정한 해제권을 인정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계약 쪽에 들어가면은 일시적 계약과 관련된 쪽에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려, 매매, 도급과 같은 곳에서 또 특수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종신 정기금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지만 해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이지만 목적물 인도되기 전에는 해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민법 전반에서 이행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해제권 행사 앞에서 이야기했죠.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했다면은 철회는 제한된다는 거. 왜냐하면 상대방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해제권 행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되기 전이라면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리하면 되겠죠. 그 정도 하시고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앞에서 계약 준수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는데 로마법 이래로 계약은 체결되었다면 준수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과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즉 한쪽 또는 양쪽이 다 여러 명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 당사자 관계일 경우에 전부 다에 대해서 행사해야 해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해제권 행사를 약간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수인 중에서 한 명의 해제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 그래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권을 쉽게 소멸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면 계약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달리 특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민법 중지식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걸 해제권과 관련해서 한번 적용해 본 것입니다. 해제의 효과 앞의 시간에서
이쪽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여부, 그 다음에 물권행위의 유인성 여부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해제 효과와 관련돼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직접 효과설과 관련해서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판례는 계약 해제로 인한 물권 변동에 관하여 물권적 효과설을 취함으로 직접 효과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해놓고, 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의 소멸, 즉 해제를 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는 것. 이때 이 계약 부분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을 때, 즉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 B 간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거쳐서 B 앞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B의 대금 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면 기왕에 이미 행해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은 그에 기인해서 이미 행해졌던 물권 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 즉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한다. 그러면은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에 대한 유인적이기 때문에 채권 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물권 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소급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B 앞으로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리상 A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었다라는 것. 근데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조건면에 의해서 A, B 간의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되더라도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물권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은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까지는 B한테 있고 A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판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직접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을 따르기 때문에 A에서 매매를 거쳐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A, B 간의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이 실효되면은 당연히 물권은 A한테 복귀되었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이 548조 1항 당서에서 해제권 행사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A, B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B가 A한테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B 간의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해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가 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에게 등기가 됨으로써 B는 소유권을 일단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보면은 등기부에 보면은 B가 소유자로 돼 있고 등기에 강력한 추정력이 있고 그래서 B의 등기를 보고 거래한 C, 이제 C 앞으로 등기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C가 등기를 가져갈 때 B가 A한테 대금 지급을 다 안 했다는 걸 모른 선의일 수도 있고 대금 지급을 다 안 했다는 걸 아는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B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은 완벽하게 B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금 미납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제3자가 B하고 거래하고 대항력 정도를 갖춘다면 그 제3자 C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건데 이 대학생분들
이런 것들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현실 사례를 적용시키면 참 재밌는데 내가 수업을 이래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뭐 진도가 나가고 그래도 좀 보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3자는 적어도 대항력 이상의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려고 하면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대항요건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근래의 판례는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때 대항력 이상의 것을 갖추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앞에서 예를 들었던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B의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는 거. 가처분한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것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것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자, 지역권 설정 등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뭐 저당권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있고 근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적어도 대항력 이상을 갖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계약상 채권 받은 양수인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대항력을 안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548조 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 자체의 양수, 그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압류, 가압류 이거는 물권인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물.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 이 경우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요 동그라미 3번도 앞에 것과 구별해야 되는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매매였습니다. 근데 토지하고 별개인 부동산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제 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없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받은 것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딱 지정된 특정물 지구상에 한 개만 딱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종류물,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급부받은 물건과 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물 반환이 수령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실 사용이익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당사자가 받은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생긴 과실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판례는 건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인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수해서 B가 이전 등기까지 하고 금전을 지급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해제가 되면은 A는 받은 금전에다가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B는 받은 물건에다가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이자와 사용이익은 상계 처리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런 조항이 왜 필요하냐? 그럴 수 있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B가 A한테 지급을 했는데 아직 물건 인도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물건 인도 채무를 A가 불이행하기 때문에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B가 해제를 하면은 A는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그 각각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서 B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 반환 물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필요비 혹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A가 아직 대금을 다 안 받았는데 뭐 합의에 의해서 B가 물건을 먼저 넘겨받으면서 그 물건을 가치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비,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제가 되면은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강가비는 반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A가 사용하고 있어도 강가비는 발생할 것이고 B가 사용을 하고 있어도 강가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강가비는 반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해제 시에 운용이익 반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다라는 거.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수한 능력에 의해서 특수한 능력으로 얻은 운용이익이라면은 반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계약 해제가 되면은 받은 거, 그 다음에 준 거, 그거 돌려받는 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 다음에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는 원상 회복 처리하는 거고 그때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칙적으로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판례는 그에 가름하여
실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이건 나중에 위약금 쪽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보정채무, 다수당사의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인 소멸원인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하면은 상대방은 해제 못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을 때는 그 권리를 실효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제척기간 10년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특수한 소멸 원인으로서 상대방의 재고에 의한 소멸, 즉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때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또는 반환불능 상태가 되면 해제권 소멸한다는 것. 다음 불가분성과 관련된 법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해제권이 소멸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본래의 급부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 또 마음이 급해지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지를 보면서 도해를 가지고 해제와 해지를 비교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